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청 등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이기영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기영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도 얼굴 공개를 거부하고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추가 범죄 가능성은 없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지구생활 백석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배추와 무, 돼지고기 같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해 물가를 잡겠다는 건데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 역대 최대 300억 원을 투입해서 유통업계의 자체 할인을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이용 방안도 제시했는데요. 이런 방안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정부는 이번 대책이 역대급 규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책의 면면이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개별 품목의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서민들의 체감 물가를 낮추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추석에도 성수품 공급을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행사를 했지만 5%대의 물가는 잡히지 않았죠. 문제는 설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해가 바뀌면서 전기료와 가스비가 오른 데 이어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이 모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감세 정책을 비롯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팍팍한 서민의 삶을 그냥 둔 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과연 가능할 걸까요? 물가 안정과 민생, 정부와 국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문제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태원 참사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렸잖아요. 그 소식부터 제가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의 답변 태도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윤희근 청장의 참사 당일에 이제 음주 사실에 대한 공방이 좀 오갔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이 윤희근 청장의 경우에는 참사 당일에 이 캠핑장 숙소에서 취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충북 제천에 있는 캠핑장에 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때 이제 지인들하고 식사하고 술 마시고 이 캠핑장 숙소에서 자다가 자정이 넘은 시간에야 상황 담당관의 전화를 받고 참사 발생을 처음으로 인지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됐었죠. 네네.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사실에 대해서 참사 당일에 이제 음주를 한 것이 맞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음주를 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제 답을 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맞느냐에 대해서 주말 저녁이면 음주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냐라면서 좀 불쾌한 기세를 감추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추가로 된 게 예. 경찰의 경우에는 자기 관 외로 이제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좀 이동을 할 때는 경찰 내부 시스템에 이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한 내용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희근 청장은 경찰청장의 관할은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이고 또 참사 당일은 토요일 휴일이었기 때문에 이 관외 출타 사실을 시스템에 입력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뭐 어쨌든 휴일에 음주한 것 자체가 위법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네. 당일에 이 각종 집회가 예고돼 있었던 데다가 이 헬로윈을 맞아서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게 예상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시점에 경찰의 최고 책임자가 좀 술을 마시고 이렇게 있었던 것이 적절한 처신이었냐에 대해서 좀 공방이 오가고 뭐 이런 상황이 이어진 것이죠. 국방부 장관이 관할이 우리나라 전체이기 때문에 어디든 가 있어도 미리 신고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국방부 장관은 뭐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합참의장이라든가 뭐 네. 이런 지위면 이제 똑같이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이 김성환 평론가처럼 이러한 지적을 할 것을 대비를 해서 네. 토요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뭐 주말 쉴 자격이 있죠. 경찰청장도 쉴 자격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쉴 수도 있고 술 마실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이동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경찰청장이면. 근데 그걸 내가 알려줄 의무가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글쎄요. 너무 책임을 안 물어서 그런가요? 김강호 서울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경우에는 좀 이미 논란이 된 바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그때 이 참사 당일에 기동대 지원을 서울청에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그 주장을 반복을 했습니다. 당시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자신으로서 변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바로 옆에 이제 증인석에 이제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이 앉아 있는데 즉시 네. 반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기동대 한 개를 지원해달라는 요청 외에는 이 기동대 요청을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전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수본이 용산서 차원에서 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임재 전 서장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거냐 이게 좀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임재 전 서장은 애초에 이제 기동대 요청 지시를 했던 흔적들은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다 사라졌다고 하니 저도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누구 말이 진실인 겁니까? 그건 이제 뭐 이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겠지만 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임재 전 서장이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김강호 서울청장이 이임재 전 서장의 요청 사실에 대한 어떤 증거인멸이랄지 어떤 사실 왜곡이랄지 은폐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들이 이렇게 거론이 좀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두 사람의 사퇴 의사를 물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사퇴 의사가 있느냐, 정무적 책임이라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고민하겠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거죠.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의 경우에는 무책임하게 중간에 사퇴하기보다는 수사 등을 통해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가리면서 현재로서는 소임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퇴에는 거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했던 말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이 경찰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 이런 점을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 최초로 출동했던 이 유해진 용산소방서 소속의 현장 대응단 팀원이 증언을 했는데 출동 과정부터 지속적으로
이 유관기관들 특히 이제 경찰 등의 협력을 요청을 한 것인데 충분한 경찰 인력이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제 한 겁니다. 네. 그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많지 않았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2명 정도를 봤다. 현장 통제는 한참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예.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참담한 결과가 됐고 유가족분들께는 너무나도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모로 좀 이 사실도 화제가 됐습니다. 유가족들이 이거 지켜보면서 정말 가슴을 철렁 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여야가 질의하거나 좀 지금 증인을 추궁하는 태도가 좀 많이 차이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김광호 서울청장의 책임을 좀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이어졌습니다. 당시에 이제 정보 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서울결창청이 위험을 충분하게 사전에 인지했는데도 당시의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서 이런 참사의 피해가 커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고 또 책임을 추궁받게 되니까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일에 이루어졌던 시위 진압이라든지 그리고 이태원 참사 현장의 마약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고 시민 안전을 등한시한 거에 대해서 지금 감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 인사에서 결국 김광호 청장이 유임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서울청장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증거인멸과 진실을 은폐한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까지 이제 지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고요. 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 주장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면 그것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일 것이다. 이런 발언도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당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비 경력을 요청하는 데 있어서 이임재 전 서장의 대응 등이 늦었다. 이 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고 당일에 이임재 전 서장이 파출소 옥상에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따져 묻는데 국민의힘은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시작하자마자 여당 특위의원들이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퇴장을 요구하며 또 뭐 공방을 벌이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청문회 시작 직후에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해서 퇴장을 요구를 한 건데요. 네. 이건 이제 지난달에 29일 날 국정조사 2차 기간보고 당시에 정회 중인 상황에서 용해인 의원의 보좌진 중에 한 명이 전주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대화를 무단으로 촬영했다. 이 논란이 있어서 회의가 파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용해인 의원은 퇴장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이때 이제 촬영이 된 내용은 이 용해인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조수진 의원이 이 유가족들이 여당 의원에게 항의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야당과 같은 편이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용해인 의원 측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용해인 의원의 3년간의 의정 활동을 쭉 기록해 온 그러한 이제 내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좌진이고 따로 이것을 찍어라 마라 이렇게 언지를 준 게 아니라 계속해서 통상적인 기록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상황을 지시한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은 사실관계와 다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정을 한 상황에서 지금 여당 의원들끼리 나눈 대화를 뭐 사적인 대화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다른 당 의원의 보좌진이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그건 잘못된 행위였다. 이런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전재 의원이 이 국감장을 잠시 떠났다 다시 복귀를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제 SBS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전주혜 의원이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의 서울 강동구 당협위원회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 때문에 또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이른바 뭐 친윤계가 당협위원장 되고 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동구의 이제 당협위원장 자리가 유력한 입장인 것이고 그럼 당연히 총선 출마도 유력한 상황인데 오늘 뭐 이 강동구 내에 있는 단체 신년 인사회에 잠시 참석을 했다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위위원으로서 이제 청문회에 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자신의 발언 순서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강동구로 이동해서 현장에서 약 20분간 그 자리를 자리에 함께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청문회를 진행을 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한 건데요. 네. 일단 전주혜 의원 측은 이렇게 잠시 이제 갔다 온 것이고 갔다 온 것에 불과하고 이동 중에는 이 동영상, 영상으로 이 청문회 과정을 다 지켜봤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입니다.
국정조사 특위위원이 국감장에 있는 국정조사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동영상으로 그걸 지켜봤다고 얘기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자기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국정조사 특위위원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청문회 자리가. 그리고 경찰 관계자들이 출석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와 관련된 다른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이런 일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 사안을 다뤄야죠. 그런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콩밭에 가 있고 이 특위 활동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그 보도를 보신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그런 뉴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6일 날 2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7일이면은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일정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일정 부분은 이제 수긍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예. 그런데 다른 문제들이 지금 걸림돌이 돼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3차 청문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결과를 놓고 공청회를 진행하고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10일 이상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10일은 좀 길기는 한데 일정을 줄이면 연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증인 채택과 관련돼서 또 다른 쟁점이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유가족들하고 참사 생존자들을 이 증인 채택 내용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2차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 6일에 추가 출석시켜야 된다. 이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거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결부가 돼서 일정 연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냐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점점 더 강경해지는 것 같아요.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하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밝힌 건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합동 드론 사령부를 창설을 하고 스텔스 드론이랄지 그리고 드론 킬러라고 하는 어떤 목적의 드론이랄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라. 이런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라는 게 군사분계선 이제 일정 거리 일정 영역에서는 서로 군사 활동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 아니겠습니까? 네. 긴장 완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러한 조치를 지시한 거냐에 대한 맥락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다.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강조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9.19 군사합의가 4년 3개월 만에 이제 존폐 기로에 섰다 이렇게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안보 무지와 무책임한 선동이 남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국민을 불안에 빠뜨릴 것이다라는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최근에 계속 9.19 군사합의를 거의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군사도발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사실 9.19 합의를 없애고자 하는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따라서 9.19 군사합의를 합의하는 것은 북한이 바라는 바대로 되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에게 9.19 합의를 뛰어넘어서 남한의 적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이건 경솔하고 현명하지 못한 대응이다. 직자적 강경 대응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할 수도 강대강 군사적 대결의 악순환을 끝낼 수도 없다라면서 안보 라인의 전면 인적 쇄신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미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무용지물이고 특히 무인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비행 금지 구역에 관한 사안만큼은 지킬 의무가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국회 국방위 등에서 펼쳤습니다. 네. 서로 생각이 정반대네요.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3+3 협의체를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네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제 여가부 폐지 등을 포함해서 이 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는 법안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논란이니까 네. 임기를 일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자. 이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이제 정책 협의체거든요. 네. 2차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결과를 이제 이 협의를 진행하고 나서 양당의 정책위 의장들이 설명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여가부에 대해서 여성을 포함해서 인구, 미래, 사회에 대한 기능을 확장한 부서나 본부로 개편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막되 차별에 대한 인식이 세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가부를 존치시키거나 혹은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게 좋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나머지 쟁점이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을 하는 거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하고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하는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일단 공감대를 이뤘다고 하고 양당이 대안해가지고 내일 추가 토론을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신년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업무 보고를 진행을 했는데 네. 좀 논란이 된 게 양곡관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산되는 쌀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되는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였는데요. 네. 지난달 28일에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본회의에 직회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적극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이것은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말고도 다른 법안들도 상당히 쟁점 법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글쎄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어찌됐든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 있습니다.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고시한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이전 교육과정 그러니까 2018년 사회과 교육과정에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분야에 나와 있던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이 일제히 삭제가 된 걸로 확인됐다.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 실제로 보면 개정된 일반 사회 영역 설명을 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를 실현하고자 한 사례로 4.19 혁명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이 예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5.18 민주화 운동은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싣는 문제까지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은 일단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 정부 때 구성한 정책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부터 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표현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 현 정부가 삭제한 게 아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었는데요. 네. 교육부가 오늘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권 제고를 위해서 교육과정 대강화, 즉 서술 항목 및 내용 간소화가 2007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방침에 따라서 모든 교과의 문서 체계에서 현행 교육과정 성취 기준 하단에 제시된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가 됐는데 예. 이 5.18 민주화운동 이 나와 있는 게 이 학습 요소 항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없어진 것이지 의도적인 어떤 누락은 아니다라고 하는 설명이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전 정부에서 구성한 2022년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도 3.1운동, 8.15 광복, 4.19 혁명 등의 역사적 사건 일부만 제한적으로 수록을 했고 지난 3월에 교육부에 제출한 중간보고서부터 이 5.18 민주화운동 표현은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책연구진도 언론에 설명을 했는데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표현으로 포괄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속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8월에는 사실 자유민주주의, 6.25 남침 이런 표현이 또 없다고 그래서 그게 반대쪽에서 한번 논란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여서 좀 이 뭔가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좀 의문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사실
이 교과서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사건이 오늘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취재진 질문에 추가 피해자는 없다. 이기영이 답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기영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신 유기 관련 진술도 번복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자신의 신상 정보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해왔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모습에서 나타난 이기영의 성향과 범죄 패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건이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기영이 취재진 질문에 대부분 침묵하면서 살인해서 죄송하다. 추가 피해자는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추가 범행 가능성이 끊임없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일단 준비된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좀 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추정되는 이유는 예. 여러 기자들이 이제 뭐가 죄송하긴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지금 이 이기영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저의 살해 행각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살해 행각이라는 어휘 자체가 사실 사전에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구두로는 쉽게 나오기 어려운 이야기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연이어서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가 범행에 대해서 부인한 것도 지금 과연 이게 진짜 없어서 없다고 하는 건지,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정말 없지 않은데 없다고 사전에 미리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인지 일단은 워낙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언론 앞에서 하는 진술의 태도도 진실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럼 동거녀 시신 유기 장소도 지금 말이 바뀌었잖아요. 네. 처음에는 하천변에 그냥 유기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 묻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바뀐 상황인데 그것도 지금 사실은 믿기 어려운 겁니까? 일단 매장을 했을 개연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터무니가 없어서 그 부분이 그냥 하천에다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믿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도 이 사람이 이제 건설 현장에서의 노동자였고 지금 그 지역 그걸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그렇다면 그렇게 건설 현장 경험 등이 있으면 아마 매장을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네. 매장을 했을 개연성은 되게 높아 보이지만 문제는 장소입니다. 예. 이 사람이 지목하는 장소가 정확한지 여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럼에 있어서 지금 경찰에서는 이 사람 진술도 의존을 하지만 탐지견 등을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시신은 부패를 하니까 예.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도 냄새를 추적하는 건 개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경찰의 수색견들은 아마 틀림없이 그 장소를 윤곽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처음 이제 시신을 유기했다고 하는 장소하고 좀 시신을 묻었다고 하는 장소가 그렇게 크게 떨어진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거기까지는 갔다 하더라도 만약에 완전히 제3의 장소였다고 하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시신을 못 찾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지금 직접 증거가 지금 있지 아니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황적인 물론 혈흔은 아마도 추가로 국가수에서 나온 3명의 여성 DNA 중에 2개가 혈흔에서 나온 거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피해자의 혈흔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예.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간접 증거로 지금 충분히 정황적으로 살해되었다. 왜냐하면 돌아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 여성의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로 지금 대출도 받고 이래서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짓말로 친지들에게 답변을 한다거나 신용카드를 쓴 내역을 보면은 틀림없이 안 돌아올 것을 아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전부 간접 증거다 보니까 네. 시신을 발견하거나 흉기를 발견하는 것만큼 명확하게 살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시신을 발굴하는데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택시기사 살해 혐의와 관련해서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냥 살인죄하고 비교할 때 형량이 어떻습니까?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5년 이상을 주는 것이 살인죄라면 강도살인은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기징역이 제일 하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앞서도 이경 말을 믿기가 좀 쉽지 어렵다 이렇게 또 표현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이경이 그동안에 리플리 증후군을 알았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리플리 증후군은 뭐고 왜 이경이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리플리 증후군은 지금 거짓말을 병리적으로 하는 사람이 예. 본인이 하는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어야 그게 리플리 증후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문제는 지금 거짓말을 반복하고는 있는데 예. 지금 이기영의 경우에 현실 판단 능력이 거짓말과 진실을 헷갈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증세가 병리적이냐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 책임의 조각 사유가 발생할 정도로 예를 들자면 조현병 환자들이 앓고 있는 리플리 증후군 정도까지 증세가 중증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사람의 이제 거짓말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냥 함부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자기가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방식으로 허세 부리듯이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현실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한번 여쭤보고도 싶었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기영이 할머니한테서 받은 건물이 몇 개가 있다. 직업도 없는 사람인데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 과시하듯이 하고 다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종의 굉장히 허세가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패턴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리플리 증후군하고는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이 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리플리 증후군이 되려면 실제로 조모가 계시고 실제로 건물이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믿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세일을 과시하듯이 하는 일련의 거짓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사고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치료가 필요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증세가 심각하다, 현실 판단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일종의 습벽 같은 이런 그 거짓말로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도 목적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예컨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네. 금전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네. 그런 합리적인 목적에 따른 거짓말이라면 이거는 틀림없이 본인도 자기가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결과가 지금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이 습관성 거짓말이 사이코패스 성향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병리적인 거짓말은 사이코패스로 판단하는 여러 가지 수십 개의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도의 정말 습관적인 거짓말 더하기 지금 이제 사이코패스로 판단이 되는데 주요한 자질적인 특징은 지금 제일 큰 특징이 이기영의 심성입니다. 네. 굉장히 대담하고 그 대담함, 불안이나 공포를 못 느껴서 결국에는 시신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도 먹고 자고 여성까지 끌어들이는 이 정도의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은 피해자에게는 정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태도가 네. 결국은 이 사람의 심성상의 문제를
시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이코패스 평가 체크리스트를 이제 그 평가를 하려면 어릴 때나 뭐 학령기 시의 특이성 같은 것들도 다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상이 공개된 이후에 수없이 많은 이제 사람들의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예. 상당히 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랄까요? 보통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폭력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동물 학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반려동물을 4마리나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동물 학대는 어린 시절에 사이코패스들의 어린 시절에 동물 학대를 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뭐 동물을 키웠던 연쇄살인범 중에 강호순도 존재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키우느냐 키우지 않느냐가 사이코패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동물을 키우되 얼만큼 잘 돌보고 관계라는 걸 잘 상대를 배려하는 관계 설정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이기영이란 사람은 이제 누구를 돌보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제보로 이어지고 있어서 예. 네, 뭐 집안에 동물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있는 동물들을 잘 보살폈다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그 동물의 원래 임자는 지금 그 동거녀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뭐 기존에 그 알려진 사실들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시사하는 사실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기영이 지금 추가 범행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전자가 4명치가 나왔고 한 명은 남성이고 3명은 여성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추가 범행 가능성은 없을까요? 완전히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태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남자 DNA와 여자 3명의 DNA가 나왔는데 그 DNA는 뭐 머리카락이나 이제 그 혈흔에서 DNA를 검출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성 혈흔에서 나온 DNA는 지금 택시 기사가 맞고요. 근데 여성 혈흔에서 나온 DNA는 현재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한 사람은 동거녀일 개연성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한 혈흔에서 나온 여성 DNA는 임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의문을 아직까지는 갖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완전히 정확하게 누구의 DNA인지가 다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기영 신상 공개했는데 이렇게 사진 공개할 거면 하나만 하다. 어떤 방식으로든 머그샷이든 지금 이 순간에 얼굴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오늘 포토라인 그 언론 기자들 앞에서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얼굴을 보이지 않은 겁니다. 현재 이 시점에 그 사람의 얼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신상 공개, 신상 맞냐 하는 질문들이 나오는데 지금 피의자 권리도 중요한데 지금 이 건의 경우에는 특히 은폐된 범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기수든 미수든 지금 얼굴을 공개해야 그래야 피해자들이 제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피해자의 관련자들이 제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실 정확한 현재의 얼굴의 사진이 필요한데 만약에 신상 공개를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할 거면 사실 신상 공개 안 하는 거나 진배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침을 만들고 입법을 제대로 해서 명확하게 신상 공개를 해야 되는 대상조차 지금 굉장히 임의적이고 잠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요건에 맞는 지금 피의자의 경우에 신상을 머그샷으로 공개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은)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귀여운 토끼 모습 뒤에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진실 숨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약간 토끼 모양을 하고 오시네요. 네, 아니 스타일이 바뀌셔가지고 네. 제가 농담으로 해본 스타일 말이고요. 바꿔왔습니다. 네, 오늘 토끼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이제 토끼해니까요. 예. 토끼 올 첫 방송이니까 토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진행자님은 토끼 하면 뭐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토끼요. 네. 토끼 얽힌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뭐 우리 달에 뭐 그렇죠. 이제 예. 토끼 하면 이제 일단 친숙하고 또 뭐 귀엽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마스코트에도 많고 동화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 달나라에도 토끼가 산다고 하고 근데 토끼 해라고 해서 또 올해 보니까 유통업계에서 또 이제 뭐 토끼 관련해서 뭐 엄청 뭐 마케팅 막 이런 거 그렇죠.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뭔가 가깝게 느껴지고 또 호감형의 어떤 동물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토끼의 이미지는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하는데 그러면 진짜 토끼들도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약간 이런 게 좀 궁금해서 토끼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약간 반전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거죠? 네, 이제 먼저 토끼를 좀 나눠서 살펴볼게요. 네. 토끼를 막 이렇게 뭐 분략적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럼 너무 어려우니까 저는 사람과 함께 사는 토끼 그리고 야생 토끼 좀 이렇게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네. 사람과 함께 사는 토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반려동물로 기르는 그런 게 있겠죠.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트 가면 토끼 팔았었거든요. 근데 저도 요새는 본 적 이제 있어요. 예, 그런 건 별로 없는데 대신 네. 인터넷에 뭐 토끼 분양 이런 게 검색해 보면 지금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을 제가 한번 보니까 싼 네. 거는 한 5만 원. 뭐 8만 원 이렇게만 살 수 있고요. 좀 이제 인기가 많다고 하는 요새 이제 유행하는 게 귀가 좀 이렇게 축 처진 뭐 그런 이제 로비어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예. 얘네들은 한 뭐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뭐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나 고양이에 비하면은 훨씬 싼 거죠. 그리고 얘네가 뭐 짖지도 않고 일단 굉장히 예쁘고 귀엽고 막 네. 가격도 뭐 적당하고 하니까 이걸 그냥 되게 쉽게 사는 분들이 좀 계세요. 특히 아이들이 이뻐하니까. 그쵸. 예. 근데 사실 뭐 모든 반려동물이 그렇겠습니다만 뭔가 동물을 이렇게 되게 책임지고 기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얘가 이제 보면은 그 분류학적으로 쥐랑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이가 계속 자라요. 아 그러네요. 이 모양은 쥐랑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계속 뭔가 갈글 거를 뭔가 계속 제공을 해줘야 예. 되고 우리 개나 고양이 발바닥 보면 이렇게 폭신폭신한 젤리라고 예, 하는 그런 예. 게 이제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제 털로 그냥 뒤덮여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또 막 깡총깡총 뛰다 보니까 이 바닥 얘네들 생활 공간을 이렇게 뭔가 쿠션 같은 걸 해주지 않으면 발에 막 상처도 나고 그러다가 막 염증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막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토끼를 기를 때 막 이것저것 용품을 사다 보면은 뭐 100만 원 혹은 뭐 그 이상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게 막 엄청 대중적으로 많이 기르는 또 동물은 아니다 보니까 무슨 뭐 민간에서 하는 펫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네가 아프면은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토끼 병원을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가다 하더라도 비용이 엄청 비싸고 네, 막 이런 맞아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막 유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매년 그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라는 걸 하는데요. 물론 이제 개와 고양이가 제일 많고요. 나머지 기타 중에서 토끼가 20%를 차지를 합니다. 예, 근데 이거 토끼를 그러면 뭔가 산에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이제 나중에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사는 그런 산에 사는 산토끼랑 이 집에서 기르는 거는 완전히 종이 달라서요. 얘네를 산에 푼다고 얘네가 야생에 적응할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좀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사실 토끼 모양은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이제 그 개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집에서 이제 반려동물로 키우다가
만약에 이제 유기를 하게 되거나 이러면 산에 가서 야생화가 되잖아요. 네. 고양이도 그런데 토끼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토끼가요. 이제 뒤에서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완전히 다른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래요? 쏨토끼랑 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토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뭐 놀이동산 같은 데서도 흔히 만나기도 하고 요즘 네. 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체험학습 같은 데 공간에도 뭐 토끼를 기르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특히 토끼한테 좀 문제가 많이 돼요. 유기 토끼 보호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럼 네. 거기 보면은 개인이 버린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관 혹은 뭐 공공기관 이런 데서 뭐 볼거리, 체험용 막 이런 식으로 데려와서 하다가 네. 감당이 안 돼서 그냥 막 이제 방치돼서 막 그게 문제가 돼서 이런 구호센터에서 막 데려오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이제 대표적인 게 인천 송도에 있는 그 토끼섬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이게 인천시 산하기관이 만든 건데요. 이제 토끼가 먹이 사슬의 하단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동물의 특징들은 새끼 번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5마리로 시작했는데 막 불어나서 막 70마리 막 이렇게 넘게 불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관리가 잘 안 되고 막 이게 막 방치 논란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결국 막 몇 년씩 그 문제를 계속 끌다가 이제 결국 뭐 어디로 분양하거나 이런 보호시설 이런 데로 넘겨졌던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동물 유기를 줄이려고 뭐 이렇게 동물 등록제 이런 것도 지금 시행 중인데 네. 토끼는 아직 대상은 아니에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지자체나 학교 이런 데서 막 그런 토끼들을 데려다 기르는데 이런 곳들은 뭐 동물원도 아니고 그 동물 위탁 관리업으로 지정돼 있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법적 규제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토끼를 막 계속 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12월부터는 이렇게 포유류를 동물원이 아닌 곳에서 전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발 구태여 막 굳이 허점을 또 찾아서 계속 이렇게 예. 무분별하게 무책임하게 토끼를 전시한 일은 좀 없어졌으면 합니다. 토끼를 대상으로 실험한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토끼가 일단은 이제 쥐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덩치가 좀 크고 또 예. 핏줄이 잘 보여가지고 혈액을 이제 뭐 뽑는다거나 아니면 혈액에 뭔가를 주입해야 된다거나 하는 실험에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그리고 얘가 번식이 좀 빠른 편이다 보니까 뭐 세대에 걸쳐서 어떤 효과를 봐야 된다 할 때도 좀 되게 유용하고요. 그래서 2021년 통계를 보니까 실험에 동원된 토끼가 2만 6천여 마리, 하루에 본 73마리 꼴. 인데요. 뭐 많은데 다행인 거는 줄고 있어요. 10년 전에는 그 연간 4만 마리 넘었는데 지금은 이제 2만 마리 때까지 내려온 거죠. 예. 그럼 이게 왜 줄었을까 보니까 뭐 이제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이유가 제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토끼 눈이 동그랗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 거기 각막이나 이런 거 화장품 막 눈 따끔거리는지 이런 거 실험할 때 막 토끼들을 많이 활용했단 말이에요. 토끼 눈에다가 막 넣어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막 눈에 마스카라 계속 막 찍어보고 막 이런 거. 그래요? 네, 그런 거 했는데 2018년에 화장품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동물 실험을 한 화장품은 국내에서 유통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이 줄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물 실험이 사실 윤리적 문제가 늘 있기 때문에 네네. 대체 실험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고 사실 그런 실험법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활용할 유인이 없으면 그냥 관행대로 또 동물 실험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토끼 사례가 굉장히 제도가 달라지면 뭔가 인간을 위해 희생되는 동물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와, 저 실험 얘기하니까 네. 동물 실험 끔찍한 게 좀 생각이 나가지고 좀 그런데요. 네. 혹시 다른 토끼 얘기는 없습니까? 다른 토끼요? 예. 어떡하죠? 그 사람이 기르는 토끼로 제가 이제 반려 토끼, 그다음 실험 토끼 말씀드렸는데 네. 좀 더 무거운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죽어야 만날 수 있는 식용 토끼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청취자분도 문자를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네. 저 어렸을 때는 산토끼 잡으러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어르신분들 중에는 그런 얘기 하시고, 근데 이제 또 젊은 세대는 약간 개나 이런 것처럼 그런 거 어떻게 먹어 이런 이제 사람들도 많을 텐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현재 토끼를 많이 먹는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요가 있고 또 사육 농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축이에요. 축산법상.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어쨌든 간에 시장이 막 이렇게 크지는 않다 보니까 굉장히 관리 감독이 부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썹이라고 하는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이 있잖아요. 뭐 네. 그런 것도 여긴 없고요. 뭐 축산물 등급제니 동물복지 뭐 인증 이런 것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가축은 항상 되게 중요한 게 어떤 종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 이 토끼는 우리가 먹는 토끼는 무슨 토끼인지도 모른다고 해요.
뭐 그래요? 네, 무슨 종인지 모르고 그냥 잡종이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네. 저 아까 산토끼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럼 어떤 토끼에 속하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산토끼랑 그냥 우리 다른 일반 토끼랑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야생토끼 이야기를 좀 넘어와 보면 네. 일단 산토끼가 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토끼는 이제 아주 단순하게 막 분류체계 복잡한 거 빼고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는 토끼, 그다음 매토끼, 굴토끼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사는 거는 우는 토끼랑 그 매토끼 중에서 그 만주토끼라고 하는 게 살고요. 그다음에 예. 이것들은 근데 북한에서도 굉장히 북쪽 지역에 삽니다.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많이 사는 토끼는 매토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토끼라고 했던 것들은 사실은 정식 명칭은 매토끼라고 불러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 매토끼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식용으로 기르기가 어려운 게요. 토끼 얘네들은 1년에 2-3마리씩 한 2-3번밖에 새끼를 낳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돼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막 10마리씩 예. 1년에 한두 번씩 새끼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예. 토끼가 막 돈이 엄청 되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 번식으로는 경제성이 없으니까 사실 매토끼를 이렇게 식용으로 기르진 않고요. 그럼 매토끼랑 다른 토끼랑 섞일 수도 있지 않냐 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매토끼와 이 다른 토끼는 생긴 건 진짜 거의 비슷한데 네. 이 둘의 유전적 거리가요. 사자랑 호랑이보다도 더 멀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둘 사이에서는 새끼를 낳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모양 비슷하다고 그냥 같은 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되게 매년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메토끼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최근에 메토끼가 거의 10분의 1 정도로 거의 10여 년 사이에 줄었어요. 왜요? 그 이유가 뭐 서식지 변화 이런 게 좀 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토끼가 초지, 풀밭을 예. 좋아하는데 우리가 그 산림 녹화한다고 나무를 엄청 많이 심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빽빽해져가지고 얘네들이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나무를 이제 우리가 심을 때 생태계 다양성을 좀 고려해가면서 뭔가 제대로 수종도 다양하게 하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단일 수종으로 그냥 많이 양으로 막 깔아버리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환경에서 오히려 토끼들은 잘 생존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토끼 얘기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귀엽고 재밌는 얘기 해주실 줄 알았더니 이게 전혀 다르네요. 네. 새해부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런 토끼와 관련된 뭐 실험동물, 동물 유기, 그다음에 뭐 야생동물의 감소 이런 게 사실 모든 동물한테도 사실 다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뭔가 이제 동물 감수성을 좀 높여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끼에 맞아서 토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네. 토끼도 그냥 토끼구나 아니구나 하는 네. 사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 지구생활발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아침까지 내륙 지역에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화재 예방과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광주 영하 1도 등 전국이 영하 15에서 1도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고 동파와 냉해, 빙판길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대구 8도 등 전국이 1에서 10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과 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되고 강원 영서는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올 전망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2.8도, 습도 56%,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새해를 불과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강원도 철원 양지리에서 제두루미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내의 과학자들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국제적 멸종 위기종이라서는 아닙니다. 이 제두루미는 자연복원에 희망을 안겨준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고향은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입니다. 지난 2001년 5월 17일 두루미 인공부화센터에서 알에서 깨어났습니다. 세정에서 자란 부모와 달리 야생 적응 훈련을 거쳐 이듬해 4월 자연으로 방생됩니다. 다리에는 러시아 EA9란 일련 번호가 적힌 가락지를 찬 상태로 말이죠.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흐른 2004년 3월 국내의 한 조류학자가 강원도 철원에서 무리에 섞여 있는 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후 야생의 환경에서 20년 넘게 생존하는데 이 모습을 지켜본 조류학자와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인간이 훼손한 자연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희망과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사육장에서 태어나 방사된 개체 수는 모두 200여 마리. 이 중에 야생의 본성을 따라 이동하고 짝짓기와 번식에 성공해 새끼를 여러 차례 길러낸 개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EA9 제두루미의 놀라운 면모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생에서 수컷과 짝을 맺은 후 부모 제두루미가 사육되고 있는 자연보호구 사육장을 찾아왔다는 건데요. 마치 나 결혼했어요 자랑하듯 야생의 짝과 함께 부모를 찾아 한참 동안 머무르다 갔다는 일화가 국내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런 애틋한 사연, 사람들의 애정 덕분일까요? 전 세계 제두루미 수는 1990년대에 비해 2배가량 늘어 현재 1만여 마리 정도 회복되는 상황입니다. 인간이 관심만 가지면 아름다운 새들이 우리 곁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EA9 제두루미. 부디 좋은 곳에 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우리 두 개 있어 세상 나쁜 사람들 물리치고 내줘 그땐 너무 쉬웠던 마법 같은 이야기 어느샌가 잊히고 말았죠 온종일 충만했던 길었던 내 하루가 눈 깜짝할 새 흐르는 지금 햇살하는 꿈에도 가슴이 두근대던 소녀의 시간도 흘러 문득 더듬어보는 우리 어깨와 이마 그 어딘가 화지 어렴풋이 남아있죠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 눈을 감고서 훨훨 날아갈래요 두 손을 맞잡고 넓은 세상 끝에서 다시 태어날래요 우린 아직 꿈을 꿔도 돼요 그대 우리 멋지네요 이제 우린 꿈을 꾸게 됐죠 김동률과 아이유가 함께한 동화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의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6291님. 아까 지구생활백서 토끼 이야기에 이어 제두루미 이야기까지 동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4287님. EA9 제두루미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다간 귀한 존재였네요.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아프면서도 감동적인 뉴스였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EA9는 무슨 뜻입니까? 5988님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 다 설명드리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요. A로 시작하는 게 러시아, 제가 말씀드렸던 아무르강 지역에서 복원해서 그쪽에서 방생한 새를 뜻할 때 A자 알파벳을 쓴다고 해요. 국제 주리기구에서 각 국가별로 이렇게 알파벳을 쓰는 걸 지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K자가 중간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1989년부터 방생한 개체수를 이렇게 숫자를 매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EA9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두루미 한 마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다른 동물에도 우리가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토끼 얘기도 했는데요. 토끼가 이런 현실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한번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또 토끼 얘기도 하니까요. 네, 계속 의견 많이 주십시오. 저희가 의견 주신 분 가운데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확산세는 좀 둔화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네. 중국발 확진자 숫자는 계속 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선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숫자가 78,575명인데 이게 일주일 전보다 줄어가지고 90%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둔화되고 있는 느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지금 8일 연속 90%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늘어나지 않고 조금씩이나마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건 반길만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감염제 생산 지수가 지난달 초에 1.08이었는데 1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산세가 좀 줄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제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들 중에 중국발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발 입국자들한테 2일부터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 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 무증상자 309명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했더니 20%인 63명이 양성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3일에는요.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281명 중에서 7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일하고 3일을 보면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은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BA.5에 감염된 분들이 제일 많고 네. 그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BF7인데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도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 전체 해외 유입 확진자가 587명인데 그중에서 중국발 입국자가 246명이니까 41.9%가 지금 이제 중국발 확진자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만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해외 유입 확진자가 172명인데 중국발 입국자가 131명이니까 76.2%.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거세게 일고 있다. 이것만큼 뭐 분명한 것 네.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확진받고 난 다음에 시기가 지나가지고 뭐 중화항체를 보유한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감염이 돼 있는 사람을 지금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20-30%가 입국자 중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는 네. 상당히 지금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사실 이런 소식 전해드리긴 조금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반감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데요. 확진받은 중국인이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초창기에 이런 뉴스들이 꽤 많이 이것 때문에 보도가 사실은 됐었죠.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격해지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좀 조심스럽긴 해요. 네. 그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40대 중국인 남성이. 네. 그런데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인천공항에서 격리시설로 가다가 도중에 달아난 상황인데요. 네.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40대 중국인으로 확진된 이 남성은 어제 인천공항에 혼자 들어왔어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격리시설에서 300m 떨어진 대형마트 인근까지 이동한 다음에 지금 모습을 감춘 상황인데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추적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도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남성은 수배가 됐어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수배가 됐는데 격리시설의 경우에는 확진 받은 중국인들이 늘어나면서 급히 추가로 지정됐던 임시격리시설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리시설과 달리 여기는 이제 경비인력이 배치가 안 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이 남성을 잡는 대로 도주 경위를 확인을 해볼 상황이지만 만약에 다른 범죄 연루 사실이 없으면 강제 출국이라든지 일정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없도록 그런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 중에 확진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 해외 외신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중국인들의 뭐 70-80%가 지금 감염이 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당국에서 나올 정도로 감염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네. 들어오시는 분 중에 확진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정책적인 뒷받침이 좀 분명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기 체류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도 지금 현재는 모자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그 집계하는 시스템이 중간에 오류가 생겨서 방역에 구멍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중국에서 출발해서 들어온 단기 체류 외국인들이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집계된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네. 훨씬 더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바이러스보다 우리의 마음이 사실 더 무서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뭐 예를 들면 차별한다거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향해서 혐오스러운 감정을 쏟아낸다거나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뭐 특정 종교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금 와서 바라보면 너무 지나쳤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사진 보고 아마 또 이 소식 듣고 놀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영등포구 신도림역 인근 보도 육교가 이게 굉장히 길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100m. 아래로 훅 휘어서 내려가는 일이 있었어요. 저게 말이 되나? 이게 사진을 보고 네.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하천을 가로지르는 100m짜리 육교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둥근 아치형인데 거꾸로 아래로 축 처진 거죠, 말하자면. 예. 예. 이 육교가 원래 서울 영등포구랑 구로구를 연결하는 도림천 육교인데요. 새벽에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육교가 휘어졌다고. 네. 그래서 새벽부터 출입이 통제된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1시쯤에 요 인근을 지나던 주민이 이상 현상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했는데 중간 지점에 이렇게 엿가락처럼 휘어서 내려앉았고 난간 일부도 뒤틀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육교를 받치는 교각이 없어요. 이 육교가. 네, 그래서 맞아요. 완전히 꺼진 상황이었는데 지지대의 경우에는 주먹이 들어갈 만큼 갈라져 있고 콘크리트 안에 철골도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신도림역을 가거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주민들이 많이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새벽에 이런 게 발견이 돼가지고 네네. 실제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길이가 104m에 폭 2.5m짜리 육교인데 도림천이 범람이 잦으니까 그 흐름을 막지 않기 위해서 가운데 기둥이 없는 구조물 형태로 만들었던 건데요. 예. 아마 지금 현재는 안전점검을 좀 해봐야 돼서 당국에서는 당장 답변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날씨가 너무 추웠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철강이 수축을 하면서 양쪽에서 다리를 받치는 기둥에 힘이 막 생기니까 그대로 주저앉은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이렇게 꽉 붙들어두고 있어야 당기는 되는데 힘이 너무 세지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견디질 못하고 네. 철근 콘크리트 있는 데가 무너지면서 네. 아래쪽으로 축 처지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네. 근데 얼마 전부터 육교가 좀 이상하다 이런 민원이 있었다고요? 네, 신고도 들어오고요. 그게 그 구청에 전달도 됐는데 문제는 이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이 아치형 모양 다리가 점점 평평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중간에 오히려 위로 블록해야 되는데 걔가 점점 평평해지고 있다고요?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면 게다가 31일 날 작년 마지막 날인데 육교가 주저앉은 느낌이 든다라는 글도 올라왔었어요. 실제로 예. 이 누리꾼이 촬영까지 해가지고 공유를 하면서 예전 사진 찾아보니까 구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약간 아치형이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 사진 속에 보면 아까 평평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치형이 이렇게 직선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신문고에도 육교의 외형의 변형이 생겨서 안전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네. 이게 이제 영등포구에 그 별다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큰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민원이 제기가 됐었는데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마 감찰을 지금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구청 담당자가 2일 오후에 이제 구청에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그걸 보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명은 날이 어두웠고 안전진단에서 A등급 받았고 사진상으로 큰 이상이 없어 보여서 날이 밝으면 가서 확인해 볼 거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앞으로 육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철거하고 다시 시공해야 되는 겁니까? 긴급 조사를 해서 현장을 검토하고 응급 조치를 진행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전문위원 11명을 구성을 해서 정확한 이제 원인 파악을 해야 뭐 책임 소재도 가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시간 네. 한 석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시공사가 지금
회사가 폐업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거가 될지 보완이 될지 결론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리려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부실 시공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사가 완전히 끝나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리고요. 네. 또 시공사가 지금 현재 폐업 상태이고 아무래도 올해는 쓰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붕괴가 생겨서 주변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임시 지지대를 설치하고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욕구가 짓는데 28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서울시 예산이니까 시 산하기관에서 설계감리를 맡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예. 국토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시 구조물 보강해가지고 앞으로 통행 여부를 할지 말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 좀 신기했던 건 그냥 일반인들 눈에도 이상한데? 네네. 아치형인데 왜 주저앉지? 라고 하는데 왜 전문가분들은 아무 얘기가 없었을까요? 일단 구청 직원이 신고를 받았으면 한번 가서 나가서 점검이라도 좀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뭐 지금 내년 예산안 통과되고 난 다음에 막 그 불이 나게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역에 뭐 공원 만드는 거 뭐 10매덕 땄습니다. 뭐 다리 만드는 거 얼마 땄습니다. 그때 액수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은 걸 그렇게 자랑을 하던데 이 다리 만드는데 28억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여기 마지막 점검에서 A등급 받았어요. 하여튼 철저하게 일단은 사고 원인 진단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사이언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장년 시위는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장년이 오는 19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밝혔어요. 지하철 4호선 해화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전전만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면담을 요청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네. 이 전장년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오늘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는 법원에서 조정안을 줬으니까 조정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5분 정도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달라라고 하는 게 전장년의 요구이고요. 네. 교통공사 측은 거부 입장을 아주 거듭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1분도 연착을 하거나 지연을 하게 할 수 없는데 5분이라니 이런 입장인 거죠. 평행선을 달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는 19일까지는 시위를 안 하는 대신에 네. 오세훈 시장하고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5분 내에 탑승하고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내라고 법원에서 조정안을 결정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법치를 파괴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냈고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씩이나 연장하는 어불성설이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좀 강경기조로 대응하는 지역이 좀 일부 있잖아요. 네. 아마 같이 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장년 측이 일단은 만나서 얘기해보자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만나서 대화하는 게 뭐 문제될 건 아니니까. 네, 오세훈 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 커져서.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보통 만나서 서로 입장만 얘기하다 그냥 끝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네. 처음 만나서 안 되면 또 만나고 두 번 그렇죠. 만나고 세 번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간의 이해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입니다. 육군 부사관들이 신입 사단장 부임을 앞두고 네. 이삿짐 정리에 동원이 됐다? 네. 사실입니까? 예, 이 행위 자체는 사실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한 일인가 불가한 일인가 이제 이걸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의 이삿짐센터 부사관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31사단 직할대대에서 복무 중인 간부들인데 2022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군인이란 직업에 대해서 회의감과 자괴감이 든다라고 하면서 제보를 했어요. 네. 12월 7일 일과 시간 중에 입이 무거운 간부들을 선정을 해서 작업을 간다 이렇게 전파가 됐고 대대의 부사관 5명이 선정돼서 사단장님 공간으로 이동을 했답니다. 네. 공간에 가구 가전이 어지럽혀져 있었고 현장에서 통제하는 소령님께서 취임하는 사단장님이 오시니까 가구 배치, 청소, 심지어 냉장고 내부 청소까지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올린 분은 우리는 이삿짐센터 직원이 아니고 직업군인이 일과 시간에 1980년대도 아닌데
2022년 12월 7일 이래도 되는 거냐. 공관병이 없어지니까 일과 시간에 잡일도 간부들이 해야 할까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하급자란 이유로 부당한 지시도 상명하복을 해야 하는 거냐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네. 통제하는 소령님도 아마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일은 아닌 거라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보 하나로 군이란 집단 자체가 크게 변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일들이 당연해지는 게 더 싫다라고 하면서 제보를 했습니다. 왜 입이 무거운 간부들을 뽑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일단 공관병이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공관병 대신 그래도 뭔가 관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그렇죠.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간 관리를 부사관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예. 공관이 부대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상관없이 홀로 거주하는 지휘관의 공간이 그 대상인데 전군에 적용이 되고요. 육군의 경우에는 군단장급 이상의 공간은 상사가, 사단장급 이하의 공간은 중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관관리 부사관의 주요 임무도 명시를 했는데요. 네. 관사 내외부의 관리와 유지, 관사 관련된 안전과 보안 상황 유지 외에 기타 업무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기억하실 거예요. 2017년에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 이후에 공관병 제도가 폐지가 됐고 대신에 부사관이 공간 관리를 하도록 전담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취해졌는데 좀 명확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공사 구분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장군의 인성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부 지침을 자세히 정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리, 청소 이런 허드렛 일은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연세대 한 교수가 최근 휴강을 했는데 그 휴강 이유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휴강 이유도 이유지만 그 이전의 조치랑 좀 더 이렇게 어긋나는 거 아닌가라는 시선이 있는 건데요. 네. 12월 23일에 대학생의 익명 커뮤니티에 조부상 출결이 인정 안 된다고 하신 교수님이란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학생이 할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교수님한테 장례식에 가야 되니까 수업 참석이 어려워서 출석을 인정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교수님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네. 학과 사무실에 얘기하니까 그건 교수님 재량이기 때문에 학과 사무실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이 학교의 학사 내규에 보면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근데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할 수 있다잖아요. 네. 그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수 재량권에 달려져 있는 네네. 부분인데 끝내는 할아버지 장례식에 못 가고 수업에 나왔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휴강을 하겠다고 통보를 한 거예요. 예. 이유는 강아지 임종을 지킨다고 휴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는 의견을 표시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교수님이 휴강을 할 수는 없대요. 학교 내부에서. 근데 불가피하게 하게 되면 보강계획서를 내고 보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얘기들을 들은 이제 누리꾼들이 할아버님 장례식에도 못 가는데 교수님은 그래도 돼요? 이런 반응들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찬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23년 첫 시간인데요. 네. 혹시 홍지혜 디렉터는 새해 다짐이나 계획 같은 거 세웠어요? 저는 신년 계획은 세우지 않은 지 꽤 된 것 같아요. 왜요? 예전에는요, 매일 일기를 쓴다거나 네. 아니면 아침마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보자라거나 네. 늘 이전에 하지 않던 뭔가 새로운 행동을 계획을 해봤는데요. 네.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새해 계획을 너무 거창하게 세우기보다는요. 매해 새해가 오듯이 사실은 매일매일 새 날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12월까지 하루하루 365일 그냥 열심히 살자, 그렇게 살아서 멋진 23년을 완성하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요. 네. 미술 작품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좀 잘 담아내는 작품이 있어서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떤 작품일까요? 지금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네. 예전에요. 그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커넥팅 더 다츠. 네. 점들을 이제 연결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뭐 스티브 잡스가 성장 과정부터 사회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대학 자퇴 후에는 뭐 캘리그라피 과목을 수강한 것이 추후에 다양한 서체의 컴퓨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설립한 애플사에서 쫓겨났을 때 괴로웠지만 그 덕에 넥스트라는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계기가 된다거나 다시 말해서 그 순간에는 관련이 없어 보였던 경험들을 하나씩 잘 엮어내면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점들을 잘 이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였는데요. 그가 했던 말을 빌려보자면요. 우리는 지금 당장 현재의 일을 미래와 연결지을 수는 없지만 이미 지나간 길에 대해서는 즉 과거와 현재를 연결할 수는 있다.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노력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 연결될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연설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연설 굉장히 유명하죠. 저도 한때 열심히. 그렇죠. 아주 많이들 공유가 됐었던 것 같은데 저도 한참 미래가 불안했던 시기에 이 연설을 듣고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자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됐는데요. 선을 잇게 될 그런 점들, 커넥팅 더 다츠. 떠오르는 작품 혹은 미술사조 그런 게 있으실까요? 얘기하시다가 그냥 갑자기 미술사조로 와서 질문을 던지시니까 당황스러운데요. 네. 점 찍는 거. 그러니까요. 점묘화. 맞아요. 네, 오늘 점묘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연설 얘기를 더 하실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그 점묘법을 기법으로 하는 사조가 신인상주의인데요. 네. 미술의 역사 속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존재감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점묘법만큼 인생과 비슷한 그림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묘법에서 삶의 태도도 저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쇠라라는 작가가 있죠. 점묘법으로. 조르주 쇠라라는 작가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60점이 넘는 습작을 그렸고요. 결국 한 점을 그려내는데 2년이 넘게 제작을 했고요. 또 색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색이 아니라 정반대에 있는 보색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점묘법은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봐야 더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삶을 대하는 태도로 비유를 해본다면 목표를 위해서 오랜 시간 걸리는 것을 인내해야 하기도 하고 완전히 반대의 것을 포용하기도 해야 하고 또 삶은 제대로 보려면 또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그런 태도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러한 좀 멋진 태도를 갖는 점묘법에 대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쇠라의 작품 어떤 걸 얘기해 주실까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작품 아마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쇠라의 가장 유명한 점묘화죠. 그랑드자트 섬의 여유로운 일요일 오후. 그런 작품인데요. 아마 그림 딱 보시면 많은 분들이 맞아요. 이거였어? 이렇게 혹은 생각하실 보지 거예요. 않으시더라도 점묘법 하면 떠오르는 딱 이미지가 있으실 건데 바로 생각하시는 그것일 겁니다. 네, 이 작품은 쇠라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자 점묘화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현재 미국 시카고 미술관에 소정이 되어 있고요. 크기가 무려 가로 3m에 달합니다. 그거는 진짜 몰랐어요. 네, 우리가 그림 직접 우리는 그냥 조그맣게만 보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큰 그림이라고 실물로 보지 않으면 보통 이미지로 보면 이게 큰 작품이든 작은 작품이든 모르잖아요. 오히려 모나리자는 실제로 가서 보면 굉장히 작잖아요. 이게 뭐야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작품은 세로 2m, 가로 3m가 조금 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작품으로만 계속 봤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3m짜리면은 점도 이만하게 찍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짓궂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점은 사실 작을 건데요. 그래도 우리가 모니터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다가가서 보면은 점이 그러니까 선명하게 크게 보일 거고 대신에 그 작품을 우리가 모니터에서 보는 것처럼 보려면 아주 멀리 떨어져서 봐야 이제 그 느낌이 날 텐데요. 그랑드자트 섬은 파리 근교 센강 하류에 있는 섬이에요.
따사로운 햇살 아래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담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강변에서 피크닉 즐기는 사람들 네네. 이제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880년대이거든요. 프랑스의 산업화가 과속되었던 시기라서요. 산업화 전이었다면 일요일에는 그 미사를 갔을 텐데 이렇게 여가를 즐기는 모습은 당시 사회에서는 큰 변화였다고 해요. 그리고 쇠라는 이러한 현대인의 군상을 담고자 했고요. 기본적으로 인상주의가 그림의 주제가 과거에는 신이나 왕족 이런 이야기였는데 인상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주제 뭐 하다못해 옆집 사람이라던가 뭐 매춘부라던가 네. 이제 이런 그림 속에는 등장하지 않는 완벽한 일반인 전혀 성스럽지 않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루면서 현실적으로 소재가 많이 들어왔는데 네. 신인상주의도 역시나 인상주의를 계보를 이어서 그런 현실의 삶을 그리려고 했던 것은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쇠라의 작품은요 굉장히 따스하고 밝고 예뻐 보이는데요. 네. 그 반면에 굉장히 사회 비판적 그림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전혀 비판적으로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쵸. 생강 주변에서 네. 사람들이 한가롭게 그냥 쉬는 장면 같은 맞아요. 느낌이었거든요. 꽤나 또 화려하게 차려입기도 네. 하고 그 이제 베레포크 시대의 그 화려한 부유층 중산층의 그렇죠. 주말 여가를 즐기는 모습으로 많이 생각을 제일 하실 것 여유롭고 같은데요. 화려하고 이런 화려한 네. 시절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림을 좀 더 살펴보면요. 지팡이를 들고 중절모를 쓴 남자,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신문을 보는 여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양산을 쓰고 있는 여자 등등 굉장히 평온하고 여유로운 일상 같은데요. 네. 여기서 화려한 옷차림으로 가장 앞쪽에 크게 그려진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이 원숭이를 데리고 있거든요. 원숭이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러게요. 좀 아마 이 그림 기억하시는 분들도 네. 강아지, 개는 네, 들어가 네.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네. 원숭이는 이렇게 유심히 보지 않았으면 잘 모를 것 같거든요. 네, 그 여성 앞으로 원숭이와 개가 함께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원숭이가요, 프랑스어로 근홍이라고 해서 암컷 원숭이가 매춘부를 은유적으로 빗대는 말입니다. 네. 바로 그 화려한 옷차림의 여성이 이제 과거 유럽에 존재했던 귀족이나 왕족 등 상류층만을 상대하는 코케트라는 이제 고급 접대부를 상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여성을 따라서 왼쪽으로 쭉 이동을 하면요. 한강 변 쪽에 낚시를 하는 여성이 있어요. 네. 낚시를 한다는 단어와 죄를 짓다는 단어는 빼쉐, P-E-C-H-E-R이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E의 악센트만 다르고 철자가 같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어두운 사회상을 담았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이요. 쇠라가 1884년에 착수해서 86년에 완성을 했거든요. 예. 그리는데 2년이나 걸렸어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그림이 크니까. 한 3m씩이나 되니까. 네. 이 그림을 도안하고 구상하고 점 다 네. 찍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보통 작품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2년씩이나 걸리는 일은 좀 드물기는 하거든요. 네네. 네, 이런 작품의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바로 전묘법으로 그렸기 때문이고요. 네. 전묘법을 그냥 막 찍은 게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으로 아주 고도로 계산된 치밀한 계산법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실험을 하고 과학실에서 그거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실험을 해서 그거를 실제로 점을 찍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2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인상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거칠게 붙었지 턱턱하면서 네. 그렇게 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점묘법으로 그린 그림은 진짜 점을 하나하나씩 찍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진짜 점을 힘들었겠다 생각이 돼요. 맞아요. 그 점을 찍을 때 어떤 색상을 찍는가에 있어서도 그 색들이 어떻게 혼합이 되어야 이런 색깔이 결국에 나올지 굉장히 치밀하게 고도로 계산을 한 그런 이제 과정인데요. 네. 이 작품 그리기 전에 제작한 습작만 60여 점이라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드로잉을 60여 점 했어가 아니라 이 한 작품을 위해서 드로잉을 한 것이 60여 점이고요. 그런 습작도 거의 보니까 이제 전묘법으로 흑백으로 찍은 그림이 많기는 하지만 전묘법으로 구성을 그림 했고요. 그리면 손목 나갈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치밀한 분석과 계획으로 점을 하나하나 찍다 보니 네. 말씀처럼 일필휘지로 촥촥 그린 그런 작품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물론 작품도 크고 또 이제 등장인물도 많기도 하고요. 우선은 이 작품 최초의 전묘화인데요. 네. 그 전에는 어떤 작품이 대세였냐 하면 모네를 필두로 하는 인상주의가 유행을 했는데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상주의는 당시에는 그렇게 호평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네. 인상주의라는 말이 본질은 못 잡고 결국 인상만 겨우 포착했다라는 말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선배 화가들의 인상주의가 빛에 대한 연구를 했던 것은 꽤 매력적인 접근이었지만 그 순간의 빛과 인상을 포착하기 위해서 빠른 붓터치를 즐겨 쓰다 보니 형태가 무너지는 것은 일종의 한계라고 쇠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선배들의. 강렬한 인상은 있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의 윤곽으로만 보면 네. 이렇게 딱 맞아요. 선들이 형태가 좀 또렷하진 무너져 않잖아요.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본질에서는 조금 멀어진 게 아닐까 하면서 인상주의를 보다 과학적으로 계승하고자 한 게 이제 쇠라거든요. 그러면서 당시에 색상환 있죠. 우리 이제 교과서 보면은 색상환 네, 거의 맞아요. 이제 기억나요. 20가지 이렇게 색깔들 칠해서 어떤 게 보색 관계이고 어떤 게 주변 색이고 이런 것들이 이거 학교 다닐 때 시험 미술 시험 문제로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만들어낸 게 이제 미술 이론가가 아니라 화학자가 그걸 만든 거거든요. 화학자가요? 네. 당시에 화학자이던 슈브렐, 그러니까 색상환을 발명했던 슈브렐의 색채 이론에 관심을 갖고 그 당시에 90살이 넘었을 거예요. 이제 90살이 넘었던 슈브렐을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대단하네요. 근데 약간 지금의 과학자 개념하고는 좀 다르긴 했었을 것 같아요. 박물학자 네. 같은 개념에 조금 가깝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은 네, 드는데 네. 그래도 화학자가 이렇게 색채 이론에 관심을 가졌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네요. 네,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도 네, 대단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다빈치 같은 경우도 예술가이자 과학자이긴 하지만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과학자인 거랑 순수 예술가인데 막 과학자를 찾아다니는 그 열정이랑은 또 다르게 느껴지긴 그렇죠, 하거든요. 네. 요즘 MBTI가 유행이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아마도 쇠라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T 유형에 굉장히 계획적인 J 유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반면에 기존의 인상주의는 감성적이고 관계지향적인 F 유형의 자율적인 P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시작된 인상주의는요. 대상의 본질보다는 빛의 변화에 따라 대상이 매번 다르게 망막 안으로 들어오는, 즉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서 내가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 변화무쌍한 상황을 포착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날씨가 변화하면 변화하는 대로 그 대상을 포착하기 위해서 자다가도 뛰쳐나가서 그림을 막 그리고 오고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FP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반면에 신인상주의는요. 대상이 내가 아니라 이제 대상이 중심이 됩니다. 네. 본질이. 그래서 그 인상주의들이 무시했던 색채와 조형 질서의 법칙을 부여하고 체계화하고자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 화학자인 슈브렐을 모든 색은 근처의 색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을 듣고 회화의 그 과학적인 원리를 적용을 하는데요. 외부의 풍경을 그렸지만 나가서 그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가서 수집해온 드로잉을 바탕으로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치밀한 계획 속에서 제작된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인상주의는 이제 제가 TJ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쨌든 신인상주의도 이 빛을 연구했으니 큰 틀에서는 인상주의에 속하는 거는 맞는데 어쨌든 인상주의를 또다시 새롭게 만든 인상주의라서 신인상주의로 별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상주의와는 성향이 조금 다르기는 하죠. 약간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컴퓨터 도안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네. 도트를 찍는 예, 그런 게 그렇게 있죠. 하고 선도 네.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그 사람의 입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네. 되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려졌다고 해야 되나요? 선이 깨끗하게 그려져가지고 네, 네, 그런 네. 느낌을. 그러니까 맞아요. 인상파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게 맞아요. 되거든요. 네. 하여튼 좀 새로운 뭔가의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그림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MBTI로 또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나중에 기회 되면 좀 MBTI를 가지고 네. 화가들을 한번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재밌는 접근이 될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이 신인상주의를 연 쇠라의 과학적 접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전묘법, 병치혼학
이렇게 딱 두 가지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병치혼합요? 네네. 점묘법은 기본적으로 점을 찍어서 그린다는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점을 찍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원래 화가들이 물감을 팔레트에서 색을 혼합해서 혼합된 색깔로 캔버스에 그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색은 섞을수록 탁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캔버스 위에 그 이제 직접 점을 찍어서 멀리서 봤을 때 그 색깔이 망막에 의해서 혼합이 되면 색깔은 탁해지지 않으면서 네. 멀리서 봤을 땐 또 그 색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내가 주황색을 만들 때 빨간색과 노란색 물감을 팔레트 위에 섞어서 주황색 물감을 바르는 게 아니라 빨간색하고 네, 노란색을 빨간색과 같이 노란색을 점점점점점을 네. 찍고 멀리서 보면 주황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주 선명한 빨간색과 노란색, 그러니까 색의 삼원색 중에 하나인 그것들을 이제 유지를 하면서 맑은 색을 유지를 하면서 색은 주황색을 보이고 탁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묘법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색이 탁해지지 않도록 맑은 색을 유지한다. 그리고 그것이 망막에 의해서 색깔이 섞이는 병치혼합, 일종의 그 망막에 의한 착시 현상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빨강과 노랑이지만 멀리서 보면 주황색으로 보인다 하는 이렇게 점묘법과 병치혼합,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되시는데요. 네. 이게 아까도 좀 대충 대략 말씀을 해주셨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프린터기 원리랑도 비슷합니다. 예. 그쵸? 그러네요. 예전에 잉크젯 프린터 직접 요즘 또 잉크젯 많이 써요. 저도 지금 요즘에 쓰고 있거든요. 갈아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럼요. 집에서. 그렇게 되면 보통은 CMYK라 그래서 빨강, 파랑, 노랑 그리고 검정 이렇게 네 가지 잉크 맞아요. 카트리지를 가는데요. 검정 제외하고 보면은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세 가지 컬러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거죠. 망점을 찍어서 이제 혼합된 컬러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프린터의 원리랑도 사실은 같습니다. 아까 세라 저 그림 제가 컴퓨터 그래픽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비슷하네요, 진짜로. 네, 정말요. 오. 잘 보신 거예요, 굉장히. 그 느낌에 의해서. 감사합니다. 생각도 안 하고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진짜 느낌이 비슷했구나. 진짜 네, 마찬가지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정말 드네요. 원리가 같은데요. 네. 점묘화는 어쨌든 가까이서 보면 각각의 점만 보이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색이 자연스럽게 혼합되면서 그 형태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때 점묘화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개념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본질, 그러니까 그 빨간색과 노란색의 선명한 색상을 볼 수가 있고, 근데 또 가까이 다가가면 형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점들만 보이고, 근데 멀리 쭉 나오면 나올수록 그 형태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 이제 정말 삶이랑 비슷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 어릴 때 했었거든요. 저희 청취자 이봉원님께서요. 브라운관 테레비도 그런 원리입니다. 이렇게 또 알려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맞아요. 원리가.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점묘법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티브 잡스 연설 얘기하셨듯이 우리 삶과도 좀 비슷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간혹 보면은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이런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이런 걸로 뭔가 이제 글을 쓰거나 레포트를 쓰거나 이럴 일은 많은데 이거를 삶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 적은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뭐 논문에 쓰거나 학회에서 발표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굳이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 미술랭 가이드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도 어떤 뭐 미술의 지식적인 측면만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연결해서 미술 작품을 감상을 할 수도 있구나. 내가 이제 역사적인 거를 몰라도 이거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이루는 게 참 삶이랑 비슷하네.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해석하셔도 좋겠다 싶은 마음에 좀 제 의견도 제 감상도 한번 소개를 좋습니다. 드려봤고요. 네네. 저는 또 재밌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색 대비인데요. 왜 의사들의 가운이 녹색인 이유가 이제 빨간색을 많이 보다 보면 그 잔상으로 녹색이 남기 때문에 그 가운 수술복을 녹색으로 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보색의 잔상인데요. 망막의 지속성 때문에 생기는 잔상 효과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보색 관계에 있는 색이 함께 있으면 두 색이 더욱 선명하게 인식이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은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에 있던 화가들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발견이었던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화학자가 연구했던 색채학을 책을 읽고 이제 알게 된 건데 이를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 쇠라의 작품도 가까이서 보면 풀밭을 표현을 할 때 풀밭이 녹색이잖아요. 그럼 녹색과 풀들 사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더 짙은 녹색으로 그거를 라인을 강조를 한 게 아니라 풀들 사이사이에 그 붉은색을 썼어요. 그래서 초록색과 붉은색이 이제 보색 대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풀들이 탁해지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잘 눈에 띈다는 거죠. 가까이서 보면 그렇게 색깔이 혼합이 되어 있거든요. 이 그림을 자세히 안 들여다봐가지고 네. 눈 아프겠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좀 들여다보면 그런 게 보일 것 같아요. 네네. 굳이 열심히 들여다보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뭔가 점을 찍어서 했는데 이제 색깔은 조금 화려하고 뭐 이렇게 맑은 것 같은데 되게 좀 신기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어쨌든 이러한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분석 그리고 이제 60개 이상의 드로잉의 습작 그리고 2년간의 작업 그러니까 치밀한 도전 정신과 집념이 낳은 명작 이라는 생각이 이제 저는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쇠라 작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네. 왜 이 작품만 떠오르는 거죠? 이게 사실요. 쇠라가 1859년생인데요. 이 작품을 그린 게 고작 25에서 27살의 일이에요. 네. 그런데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32살의 나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거든요. 사실 더 살아있었다면 이제 미술사의 지형도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집념이 강했던 그리고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신인상주의 화가에는 쇠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 이후에 폴 시냑이라는 사람이 쇠라의 전묘법을 더 발전시킵니다. 네. 사실 쇠라의 작품을 보면 굉장히 고요하거든요. 아까 약간은 좀 뭐라 그러지? 좀 그래픽 같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네. 부동적인 동작 자체가 굉장히 부동적이에요. 그리고 그러네요. 표정도 무표정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리고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잔디 위에 놓여진 조형물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 딱 적절한 비유시네요. 네. 네. 조형물 이렇게 체스판에 뭔가를 장기를 놔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쇠라가 작은 점을 찍었다면 시냑은 큰 점, 거의 이제 붓터치 수준의 커다란 점을 그려내는데요. 네. 그 덕에 정적인 쇠라의 작품에 비해서는 좀 더 동적인 느낌이 생기죠. 어쨌든 이 이제 그 시냑이요. 쇠라와 함께 독립미술가협회 앙대팡당전의 창립 회원인데요. 이 이후에 이 예술그룹이 이후 30년 동안 활동하면서 이 신인상주의로 인해서 생겨났던 그룹이 그 다음 세대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전묘법을 시도했던 작가 중에 고흐와 마티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네. 인상파하고 신인상주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네. 지점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네, 이후에도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오늘 미슐랭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픈갤러리 홍재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테드 창의 소설 당신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의 가장 아름다운 키워드는 논 제로섬 게임입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 당신을 짓밟지 않아도 되는 게임. 내가 살아남기 위해 당신을 없애지 않아도 되는 이 게임 속에서는 모두가 승자이며 승자와 패자 자체가 사라져서 서로가 행복해지는 진정한 소통의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아름다운 문학작품